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체 해설 문항은 이번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요, 전체적인 총평과 학습 가이드를 어제 올려드리고 확인을 해봤는데 세계지리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겉과 속이 약간 달라요. 뭐냐면 자료를 봤을 때 작년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슈가 됐던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보다 뭐 문제 그 자료의 완성도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들을 그대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문제를 막 보다 보면 뻔해 보이는 자료들인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개념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어려워야 할 그런 자료들, 원래 많이 나왔던 그런 자료들에서 어려운 난이도가 주어지기보다는 실제로는 풀어보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난이도들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측면이 있긴 한데, 일단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느낌의 것들은 뭐라고 할까, 이 자체로서 수능형 문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으로서 평가의 의미는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문제들이 교과서가 바뀌면서 세계지리가 지역지리 파트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작년에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 지역지리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가 상당한 좀 관심이었어요. 그랬을 때 3월하고 4월 교육청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1번 문제 스타일로, 그리고 뒤쪽이 미국 문제 막 이런 스타일로 지역적인 것들이 좀 20번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나왔었습니다. 20번 맞습니다. 잠시만. 20번 문제 같은 스타일들로 막 나왔었어요. 작년에 3월, 4월에. 근데 정작 수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자료 형태로 주는 거였어요.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해라 그러면 그래프 중심으로 묻는 게 수능이었다면 텍스트 글 중심으로 묻는 게 교육청 문제였다. 뭐 이런 느낌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 중간적인 느낌.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게 되면 좀 글로 준 것들이 많다. 지역성을 준 것들이.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료가 배제됐냐? 지역지리 파트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또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점의적인 형태로.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조금 뭐 어찌됐건 이게 진짜 수능의 방향성과 일치하냐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조금 자료에 대한 공부는 더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딱 봤었을 때, 시험지를 받았을 때 느낀 그대로 한국지리는 있었다면, 세계지리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자료만 검토를 했을 때의 느낌과 실제 선지들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좀 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낱말 퀴즈와 관련한 건데요. 낱말 퀴즈와 관련해서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모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 스시부터 디귿의 창장강 등인데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이 니은의 세로 퀴즈고요. 그렇게 되면 가로 1번과 가로 2번에 게 뭐가 들어가는지만 알면 돼요. 가로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나시고랭입니다. 그래서 고자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는 건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경사의 지붕이 있다라는 건 합장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고자로 시작하고 옥자로 끝나는 친구,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 선지들을 보게 되면 네 글자가 아닌 것들도 막 존재해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리, 두 글자예요. 이게 선생님이 텍스트 그 개념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개념책에는 쌀이와 도티라고 돼 있는데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물었는데, 쌀이는 여성 옷이고 도티는 남성 옷인데 어찌됐건 쌀이 도티 이렇게 말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성 옷을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쌀이에 대한 건데 그건 두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째에 있는 중국 화북지방의 미음자형의 가옥도 그렇죠. 사펀 이래서 세 글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로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자로 시작해서 옥자로 끝날 수 있는 거 바로 보기 4번의 고상가옥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문제도 이제 설명에 대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출범했던 세계 최대의 일종의 FTA에 해당하는 RCEP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직접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이야 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건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거기에 중국입니다. 중국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까지도.
니은을 여기서 확신하기 어려웠다면 얘들아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남중국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시사 난사 그런 데 있는 쪽 그 중에서도 아래쪽 난사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요새는 구분하라고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6개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데 싸움에 개입된 건 중국이죠. 그리고 미국이라고 착각을 했을까봐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중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줬어요. 기억해 보면 인도라니까 틀렸고요. 니은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FT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영내 관세 철폐 그러니까 회원국끼리 관세를 안 묻는 것, 이렇게 안 부과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인접국가의 종교와의 갈등이라는데 아니요.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보다는 텍스트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하나 열대림 파괴를 고르라 라고 돼 있는데 글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뭐 이거 딱 읽어보면 몽골 쪽 주변에서 있고 초원이 어찌됐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목민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막화가 되는 거죠. 열대림 파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기억해 보니까 자, 기억해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게 수업을 많이 하고 왔어.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주말에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왔는데 지금 약간 컨디션에 무리가 있네. 해볼게. 자, 기억. 식량 생산량 감소와 난민 증가를 초래한다라고 되는데 사막화가 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진짜로 이런 말이 왠지 막 난민하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발생하는 난민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바젤 협약이라는데 바젤 협약은 선생님이 개념을 할 때 바젤과 런던 협약은 정답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작년에 나왔었다 평가원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기물과 관련한 협약이에요. 그리고 디귿에 있는 거는 사헬 지역과 아라레 주변 가장 심각한데 맞죠? 정답은 따라서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리을은 열대림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뭐 전반적으로 느낌이 이래요. 4번 같은 경우 종교와 관련한 거고 말레이시아에서 여러 종교가 섞여 있다.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말레이시아란 나라의 지역성을 말레이시아란 나라를 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말레이시아란 나라가 여러 종교가 섞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A에서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교. 그다음에 B에 보게 되면 그렇죠. 관음 보살상 막 이러면서 부처님과 관련 부처님이래. 그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불교. C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도명지붕 초수달 모양 뭐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 다양한 신, 힌두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크리스교가 남부아시아래요. 아니죠. 서남아시아죠. 그죠? 틀렸고요. 2번에 보니까 이거는 이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에 보니까 윤회가 나왔는데 윤회는 체크 좀 해도 그거는 윤회 같은 경우는 두 개에 대한 이야기야. 누구하고 누구? 불교하고 힌두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선지는요.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어디가 더 많아? 말레이시아 안에서라는 건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서 편집점이 그렇게 어색하게 들어갔다. 자, 이 문제는 있잖아. 가와 나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야. 요거는 R 이드리시 지도고 요거는 TO 지도잖아. 요 지도는 화이도인데 중국의 고지도 자체가 수특에서 다루긴 다뤄요.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식을 묻는 건 아직까지 모의고사에서 일반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 보면 1번에 갑자기 중화 사상을 얘기했잖아요. 얘 어차피 서양들의 지도고요. 얘는 이슬람 지도고 나는 크리스트교 지도입니다. 중화 사상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만약 여기서 일반적인 문제였다면 다의 천화도가 들어갔겠지. 근데 여기서는 화이도가 들어가 있고 중화 사상이라고 말하려면 가운데 중국이 있어야 되는 둘 다 해당 사항 없고요. 이게 중국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야! 지식을 알아서 푸는 것보다는 속어법으로 지워가는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2번은 경의선의 개념은 들어간 게 없어요. 다만 가의 알 이드리시 지도가 지구가 구였다는 걸 알았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경의도의 개념을 쓴 건 아니었고요. 3번은요. 크리스교, 이슬람교, 불교가 보편 종교죠.
크리스트교 지도와 이슬람 지도는 나왔어요. 그럼 불교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성질을 일일이 외운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고대 인도 쪽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성질을 뭐 강조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요 중국 가운데 그려놓은 이걸 통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서 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불교 지도는 배운 적이 없네? 이런 맥락에서 생호 정도 쳐도 좋겠지만 지우고 갈 수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 알 거고 5번은 여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 강이겠지 유추할 수 있고요. 나일강 흐르는 방향 같은 거 우리가 개념 학습을 할 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어법을 하다 보면 3번이 약간 찝찝하긴 한데 정답은 5번으로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눈여겨보려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고지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아무튼 궁금증을 약간 갖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 5번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준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선지에서 함정을 팔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렸어요. 뭔 말이냐면 사막하고 스텝 기후를 지도로 다 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B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에다 체크해놨고 A 같은 경우는 스텝 지역, 여기 초원 지역에다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에서 묻는데 이제 깐딱하면 속습니다. 2번 선지에 밑줄 치세요. 왜냐면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 흑색을 띈다라는 건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유기물이 많은 건 풀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3번 선지에서 얘기한 건 이 스텝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2번 선지에서 얘기한 건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2번 선지에서는 그렇죠. A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은 사막토라고 해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력적인 함정입니다. 2번에서 그냥 답 나왔네 하고 멈춰버린 사람은 뒤에 걸 안 읽으면 걸려들 수는 있어요. 자, 3번 선지 보게 되면요. C는 한류의 영향으로 연강 수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죠. 그죠? 얘도 사막이 될 수 있고 얘도 사막이 될 수 있는데 얘는 물론 회기선이 지나는 곳입니다만은 바닷가 쪽에 체크했죠. 제가 바닷가 쪽에 체크된 저위도의 대륙서안의 사막은 뭐 때문이다? 한류 때문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요. 타걸풍의 비그늘 사막이 되려면 이거는 보통은 아르헨티나 쪽에 파타고니아 사막 이런 데를 많이 찍습니다. 지금 이거는 회기선 주변이라고 보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사막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5번은 아니죠. 사막하고 스텝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를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근데 2번 선지가 매우 매력적인 함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좋게 말하면 개념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낸 거예요. 근데 약간 좀 킬러 문항들은 수능에서 많이 최근에 난도를 줬던 파트 좀 근데 한지는 매번 정해진 것들이 난이도를 주면서 나오는데 세계지리는 사실은 몇 개의 주제들이 돌아가면서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거의 작년 수능처럼 방향성을 잡아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도 같긴 같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네요. 아무튼 약간 내신스러운 문제입니다. 문제의 변별력은 제법 있지만 약간 내신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가나다 지역의 그래프를 골라주자라는 건데요. 가 같은 경우 지도 속에 누가 되겠습니까? 서한의 양성 기후. 나 같은 경우 누가 될까요? 지중해성 기후. 다 같은 경우는요. 온대 몬순 기후. 여러분들은 이걸 CFA다 CW다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지에서 요구하는지 안 나는지 보겠지만 필요가 없으면 선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저 기호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7월 기온들이 쭉 찍혀 있잖아요.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그랬을 때 7월 기온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 북반구니까. 근데 보면 얘가 거의 20도에 걸렸어요. 바로 20도에 걸렸다는 건 뭐야? 서늘하다. 그래서 이게 B 지역으로, 가가 B 지역으로 먼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두 개가 남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연 강수량을 보면서 7월 달이 적은 해를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적죠. 저게 여름에 건조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되고 C는 남아있으니까 가고 이렇게 된 거죠.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굳이 우리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가. 근데 이렇게 보면 7월 기온과 1월 기온 7월 기온과 1월 기온의 격차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한다면 연교차를 통해 여기가 대륙 동안이니까 가장 큰가 보다 이런 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는요. 빠묵갈레는 워낙 유명한 거예요. 근데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다. 뭐 여기도 김병만의 정글이나 막 이런 데에서도 이 주변에 가고 많이 나왔던 데입니다. 예, 나왔던 데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특성들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탄산칼슘, 뭐 빠묵갈레 자체가 원래 유명하지만 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용식이라는 말을 주었어요. 용식. 그러니까 이건 뭐야? 녹았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이거 석회암이라는 거잖아. 이것도 석회암이라는 얘기야. 결국 용식되는 것도.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형. 따라서 석회암이 정답이 돼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구조태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은 플라야에 대한 이야기. 4번 같은 경우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할 수 있는 곳은 건조기후나 이런 데고요. 지금 4번 선지에서 얘기한 풍화는요. 4번의 맥락에서 용식이란 말을 보게 되면 용식은 기계적 물리적 풍화가 아니라 암석이 썩는 거라서 화학적 풍화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 풍화.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해안 당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는 강수의 자료를 줬어요. 그냥 강수만 줬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강수량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날짜의 숫자를 줬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짜의 숫자를 주었어요.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후에 따라서 좀 다른 기후들을 여러 개 주면 이렇게만 내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강수가 자주 내려도 영강수가 적은 데도 있고 강수가 한 방에 빵 내려도 영강수가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료는 이제 강수의 계절적 패턴을 보여주거든. 그것만으로 기후를 딱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도랑 같이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적도가 지나는데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적도 지나는 데를 3등분해서 왼쪽에 두 개 들어가게 되면 열대우림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출제 구도상 열대우림 하나 주고 위에 아래 저위도 쪽에 줬으면 얘는 북반구의 사바나 준 거고 얘는 남반구의 사바나를 준 거란 말이야. 즉 이 문제는 열대기후에서 건기가 없는 녀석 고르게 내리는 녀석과 건기가 존재하는 녀석 두 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열대지역이니까 비가 내리는 요인도 적도 수렴대 때문에 동일하고 비가 만약 안 오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동일하니까 그냥 비가 내리는 날짜의 숫자로 지역을 직접 연결해봐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르게 와줘야 되는 애니까 B가 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이 친구는 겨울에 건조한 건데 북반구니까 1월이나 12월 이때가 건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월이나 12월에 건기가 되는 녀석은 누가 되는 겁니까? C가 되는 거죠. C가. 그죠? 그리고 요게 마지막 누가 됩니까?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강수일수가 적을 때가 건기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정답은 1번에 그냥 나와버렸네요. 1번에 나왔고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B가 열대우림이니까 건기우기의 구분이 얘가 가장 덜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A가 뚜렷하다는 말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B는 C보다 1월에 낮 길이가 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가 여기 있잖아요. B는 그냥 항상 12시간인 거예요. 낮 길이가. 근데 C 같은 경우는 1월이라고 하면 북반구가 되니까 12시간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겨울일 때는 항상 12시간 미만. 여름일 때는 12시간 이상, 적도만 12시간을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B가 더 길다는 말 맞죠. 나머지 4개 지금 4, 5번까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선지는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7월 달에 C가 A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1월이 건기고 이 친구는 7월이 건기인 거니까 이 A는 7월이 건기라는 얘기는 이때 7월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C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 맞고요. 적도 수렴대. 그 다음에 5번은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이게 열대기후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제 이런 10번 문제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뭐 맨날 나오는 너무 뻔한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자료만 봤을 때는, 뭐 이게 어렵겠어? 싶은데, 실제로 풀어보면 약간의 당혹함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수력이다, 지열이다,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4개에 대해서 각각의 국가를 이렇게 넣어줬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열 자료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그래프를 주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국가가 누구야? 이런 거 골라라 그랬으면 이건 좀 익숙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국가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뭘 대체로 어떤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일일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필리핀의 전체, 중국의 전체, 여기 써 있는 것들에 영국의 전체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에서 국가 내의 자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별로 그걸 줬다는 게 매우 생소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의 당혹감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럼 이런 거는 일단은 관찰을 잘해서 있다 없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곳에 다 A가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강조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지열이라고 했죠. 지열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개념 때도 신재생에서 지열을 할 때는 필리핀을 강조했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가 아니라. 왜냐면 딴 거에서 언급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약간 간담이 서늘한 게 비슷한 B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딴 데 것까지 같이 봐주면서 했어야 합리적인 겁니다. A가 지열 나왔고요. 수력과 태양광과 풍력이 나와 있는데 영국 하면 해상 풍력으로 유명하죠. D가 압도적으로 많죠. D가 풍력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력하고 태양광이 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B가 C보다 많죠. 영국 정도는 엇비슷하고 C가 살짝 많지만 전반적으로 필리핀이나 중국은 B가 좀 더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많은 나라예요. 수력도 많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한지까지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한국에서는 태양광이 많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수력이 원자력보다 많을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수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풍력이 C가 누구야? 태양광이 들어가야 합리적인 접근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지열, 그 다음에 B가 누가 됩니까? 수력, 그 다음에 C가 태양광, D가 풍력.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1번이에요. 지열이니까 판의 경계 부분에 나타나는 게 맞죠. 얘들아, 판의 경계라는 이야기는 충돌하는 것도 경계, 그 다음에 확장되는 것도 경계야. 여기서는 충돌이다, 확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는 거고요. 2번은 풍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수력에 대한 설명, 4번은 태양광에 대한 설명, 5번은 주야 간의 발전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태양광이 있겠죠. 수력과 뭐 이런 것들은 계절의 차, 계절의 차가 셀 거고요. 풍력도 계절의 차가 좀 세겠죠. 뭐 풍력은 좀 낮과 밤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애매함이 있긴 있네요. 근데 적어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지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땅의 열기가 뭐 낮이라고 더 올라갔다 밤이라고 식고 이런 게 아니잖아. 땅 속에 있는 화산 때문에 열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이야기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10번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피크예요. 10번, 11번, 그 다음에 뭐 12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15번 뭐 이렇거든요. 뭐 예를 들면 13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던 테마라서 뭔가 대단한 게 있나 기대했는데 정작 내용은 별다른 게 없는 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겉과 속이 달랐다 그 말씀을 드렸던 문제에도 해당하는데요. 자, 11번 문제 이런 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브라질,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값들을 일일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딱히 이 A, B, C를 봤을 때 쉽게 답이 손이 가지 않아요. 그게 좀 어려움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개념을 하면서 이런 거 해드렸죠. 도시화율과 도시인구수는 다르고 도시인구와 도시인구 증가율 또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는 왼쪽에 이게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도시화율 자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화율이라는 건 어떠냐? 대체로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높죠. 그죠? 그리고 도시인구 증가율이라는 건 어떠냐? 요거는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말하는 게 좀 애매함은 있는데 오히려 선진국보다 막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교과서적인 일반화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화율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선진국은 여기 있는 거야. 개도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현재 높은 데 있는 건 도시화율이 높은 선진국이지만 여기에서 기울기를 보면 가파른 정도를 보면 선진국은 도시인구 증가율이 누운 반면에 개도국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도시인구 증가율은 개도국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구도가 분리가 돼요. 그럼 주어진 국가가 나이지리아와 브라질과 영국인데 대륙을 다 달리해서 나왔고 누가 봐도 영국은 도시화율이 높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누구냐면 브라질이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나이지리아라는 게 가장 먼저 구해줘야 돼요. 왜냐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표로 나온 거니까. 됐니? 그러면 이때 영국은 유럽에 있는 데고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 뭐지? 그래, 참고로 말을 하자면 대륙별로 얘기를 했을 때 도시화율이 요렇게 간단 말이야. 영국이 들어있는 유럽보다 브라질이 들어있는 라틴 아메리카가 도시화율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높다라고 해서 브라질이 무조건 높다는 것도 장담을 못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줬던 게 뭐였냐면 도시화율로 이게 엇비슷해서 헷갈리면 뭐까지 봐주면 좋다? 그치? 누가 먼저 올라갔는지 도시화 시기를 봐주면 좋다. 먼저 올라간 게 선진국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에 먼저 누가 올라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뒤집잖아? 그럼 뭐냐면 왜 옛날까지 보여줬겠니? 영국은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진정이 됐다는 거야. 응? 이미 진정이 됐다는 거야.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림을 내가 너무 작게 그렸다. 이쪽에다 옮겨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웬일로 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줬어? 아이고. 잘 보세요. 이게 하나 있고, 이게 하나 있단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하얀색이 영국이고, 노란색이 브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도시화율이 너무 붙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영국은 옛날부터 평평했던 거예요. 브라질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평평해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C는 원래부터 평평했으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였던 영국. B는 점점 도시 인구 증가율, 도시 화율이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 줄고 있는 브라질로 보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국가 선정도 뭐 나름 유의미하게 잘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속 말하지만 개념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춘 것 같아요. 개념 쪽에. 그래서 수능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시험에 대한 것에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왜냐면 작년 수능이 6, 9 어렵게 나오다가 수능이 갑자기 쉬워져가지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출제를 하는 선생님들의 저는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의 예측보다는 사실은 예측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면 무의미하니까 그런 예측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개념을 잘 쌓았는지를 확인하는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로 좀 내실 있게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선지로 갈게요. 1번. 얘들아 대도시권 밑줄 치고 이거는 유럽과 북미와 일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얘기야. 나이지리아 이쪽에서는 힘들어요. 2번. 런던이 최상위 세계 도시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런던을 가진 건 영국이니까 틀렸고요. 3번. 이거는 아까 문제를 풀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선진국과 개도국이 만약 현재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비슷하다면 먼저 올라간 게 선진국이랬죠. 도시화율이 먼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먼저 산업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이지리아가 가장 개도국 저개발국 쪽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번 선지 그렇지. B가 A보다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영국과 브라질이었으면 영국이고요. 브라질과 나이지리아면 당연히 브라질인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인구 증가율이 감소하지만 나이지리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5번 선지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5번 선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도시인구는 다르다. 왜? 도시화율에다 전체 인구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10번, 11번 이런 거에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완전한 수능형 문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 평가원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디한 느낌과는 좀 달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작년 6, 9 너희들 헷갈렸지 수능이랑 근데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나름의 좀 그 예측이나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공부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는 더없이 좋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문제는 제가 먹고 온 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맛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먹고 온 칠리 소스로 막 이렇게 해 먹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것에 대한 지식은 어차피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공부시키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막. 인도의 나시고랭이니, 프랑스의 문화가 다 있는 바이미니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모두 다 그런 좀 느낌입니다. 아, 이런 거 그냥 보고 공부해. 뭐 말레이시아 종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직접 할게요. 기억해 보게 되면 쌀이니까 계절풍기후 맞죠? 니은에 보게 되면 2번 선지에 보게 되면 니은의 기업적 목축은 아시아보다 아메리카에 많다는데 얘들아 소도 맞아. 신대륙과 구대륙을 보게 되면 구대륙은 농사짓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자급적으로 했다면 신대륙에서는 기업적으로 방목을 했던 거야. 고기 먹으려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맞는 거고요. 3번은요.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육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이래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중국이죠. 탕수육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예, 돼지하고요. 소하고 어느 가죽을 많이 쓰냐라는 거예요. 소가죽이죠. 소가죽.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리얼은 기업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에 나와 있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개념 때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지금 없기는 없지만 만약에 옥수수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순서가 옥수수 근데 지금 없죠. 쌀, 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쌀하고 밀만 비교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이 더 많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13번 문제가 제가 풀어놓고도 이거 왜 이렇게 허탈하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A, B, C를 주고 여기에 A, B, C를 직접 다 줘서 그런 것 같아요. A, B, C라고 주고 여기엔 점만 찍어놓고 연결해라 이랬으면 문제의 변별력이 크고 작년에 9월과 수능에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나왔던 패턴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보시면요. 도시의 특성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죠? 예. 1번에 보게 되면 해안가에 위치했다는데 지도에서 찍어봐도 이거는 해안가 맞으면 이런 거 아니 A 같은 경우는 내륙에 있는데 뭐 더군다나 A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기온의 차이가 거의 없고 기온은 온대기후 범위 안에 들어갔잖아. 이거 열대 고산이에요. 고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은 그쵸? 종주도시와 2위 도시 대비 인구 규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위 도시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 말이 좀 어려울 뿐인데 그냥 보세요. 수위 도시라는 건 그 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 나라의 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이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럼 서울은 수도가 되면서 수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라는 데가 수도예요. 거기가 수도인데 거기는 리우나 상파울로에 비하면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브라질의 수도는 맞지만 수위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수위 도시란 건 1인데 여기 보면 2위 도시 대비 인구 규모래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2등보다 몇 배 많아 이 이야기야. 그럼 얘는 3배, 8.6배, 9.8배. 이건 뭐야? 다 1등이 2등의 2배를 넘는다는 거야. 이것이 종주도시하잖아. 그래서 정답은 그냥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3번은요. 도시광장 주변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웬만한 데 도심 주변에는 잘 사는 부유층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요. 4번은 신기조산대에 위치해가지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A나 B 쪽까지는 그렇게 포함할 수 있겠지만 C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온의 연기차가 작은 열대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는데 그거는 A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 기후 가지고 지역 고르라고 한 건가? 뭐 그것도 뭐 난도를 떠나가지고는 그런 것도 또 재밌네. 작년에 위경도로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제 ABC를 써줘 버리셨더라고. 그런 겁니다. 자, 13번이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가 아니라 문제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이거 뭐 다 에어로 차 있고 에어 뽁뽁이 차 있고 실물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시사적인 것들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시사적인 것들을 물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와 관련한 건 시사적인 게 단일도 없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와 관련한 게 꽤 시사적이죠. 가와 관련한 거에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북해 연안에 닿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분리 독립을 추진했는데 브렉시트를 계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문맥을 읽어보면 가는 영국 안쪽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바로 영국의 북쪽에 스코틀랜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북해 쪽에 닿아 있는 애는 A하고 B하고 이렇게 되는데 브렉시트가 나왔으니까 영국 쪽이니까 A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국내 총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래요. 근데 고유의 언어를 쓴데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이제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분리독립을 주장한다.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나도 스페인어는 모르지만 심지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약간의 사투리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카탈루냐 지역인데 그렇다고 카탈루냐어가 스페인의 나머지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들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 배경 지식이 좀 짧긴 짧아요. 근데 어찌됐건 언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하는 FC 바르셀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스페인 얘기다라는 걸 그냥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D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개념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그렇고 이쪽에 스페인의 오른쪽 위쪽이 되죠. 이쪽에 바스크란 지역도 있다는 거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B는 이제 벨기에, 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C는 이탈리아 북쪽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곳, 경제적인 격차로 그런 게 되겠죠. A,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결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또 많지도 않아요. 세계지리 이번 시험은. 근데 요런 자료들 텍스트로 돼 있는 거, 이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작년에 봤던 문항들은 글 텍스트보다는 도표가 많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 써주는 것들을 낸 문제로서 한번 좀 받을 자료를 정리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15번 문제 별표 치시고 이 문제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유럽으로 앵글로 아메리카로 어느 대륙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이런 이야기예요. 오세아니아하고 앵글로는 그냥 줘버렸어요. 오세아니아하고 앵글로는 그냥 줘버리고 A하고 B하고 C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누가 된다? 라틴 아메리카가 된다. 개도국 쪽을 준 겁니다. 개도국 쪽을. 자, 그러면 이제 인구가 이 지역들은 받은 지역이고 어디서 왔냐는 거잖아요. 인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받는 대륙 두 개를 유럽과 앵글로로 준 거예요. 근데 출발하는 데가 개도국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이 있다는 건데 인구 이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지리적 인접성이에요. 근처로 먼저 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문화적 동질성 이렇게 선생님이 좀 거대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아서 언어나 이런 게 통하면 왼수같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그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이동을. 그래서 여기선 지리적 인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앵글로 아메리카로 C에서 제일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 유럽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순위가 완전 역전이 되거든? 그러면 유럽으로 아시아 애들이 많이 올까 라틴 애들이 많이 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난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아시아가 좀 더 오겠죠. 그리고 여기로 저기로 모두 다 적은데 특히 유럽 쪽으로는 그나마 좀 가지만 북미 앵글로 쪽으로 너무 멀어서 잘 안 오는 아프리카 사람이 A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교과서가 바뀌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신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요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근데 들어두시면 나쁘진 않은데 옛날에는 유럽인들이 많다. 이건 90년 이후니까 옛날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늘었어요. 근데 그중에 여전히 라틴 사람들이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좀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보다 많다.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맨 아래에서부터 맨 위에까지의 이것이 전체적인 유입의 양입니다. 유입의 양.
오른쪽이 더 많고요. 오른쪽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유럽이 더 많다는 거 잘못됐고요. 2번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민이 가장 많다. 그렇죠? 맞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요.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하고 누가 더 잘 살아 경제 수준을 묻는 거죠. 1인당 정내 총생산이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못 살죠. 4번은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5번은요. 총인구는 그쵸. 즉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데 중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오세아니아 이런 순서니까 A, B, C 세 개를 가지고 매겨라 그러면 아시아 1등, 아프리카 2등, 라틴 3등 이런 순으로 배열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저도 1번 선지를 보면서 사실은 고민했던 요인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자료 자체가 이제 앞으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제가 100%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소화를 해드리고 이후에라도 나중에 다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이런 자료 눈에 띄면 그때 지금 제가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그때 똑같은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저게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 중요했던 패턴으로 계속 중요하다면 내가 많이 강조하지. 근데 그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자, 16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수능형으로도 쓰이는 문제예요. 국가들을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쪽에서 보는데 A 누구예요? 터키 쪽. B 누굽니까? 이집트. C 누굽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못 풉니다. 여기에 보면 서남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다 석유가 있을 것 같지만 한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비산유국 쪽으로 봤던 게 무조건 산유국인 게 아랍에미레이트고 거의 비산유국으로 봤던 게 터키하고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터키나 이집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근데 의외로 있잖아. 가와 다 중에 하나가 석유가 있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선생님은 다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걸 먼저 할 수가 있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사막이 넓으니까 1차 산업이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있겠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진짜 소위 말하는 공산품들, 공장에서 생산한 제대로 된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서남 및 북부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경제가 성장해 있는 터키가 되는 거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이집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농업도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왜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가 2차 산업이 크냐? 그거는 2차 산업 안에 비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업. 광업의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서 공업이 설령 낮아도 2차 산업이 크게 보이는 그런 값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요. 가가 B가 되고요. 나가 A가 되고요. 다가 C가 되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건 약간 뭐 수능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7번은 그냥 그래서 밑줄 친 것들만 딱 보면 돼요. 다만 밑에 나와 있는 뭐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거는 세계 대지형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밑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부터 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 킬리만자로가 화산이다.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짤막하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 팩트를 아냐 모르냐로 푸는 건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화산의 형태와 관련한 이야기들. 그중에서도 솔직히 성층화산은 그렇게 많이 나왔던 녀석은 아닌데 뭐 이걸 어찌됐건 물어봤더라고. 정답도 그걸로 되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것만 옳은 거예요. 1번은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판과 판이 확장되는 데입니다. 그것도 대륙 안에서. 확장되고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분포 고도 하한선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만년설이잖아요. 얼어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돼요. 그럼 얘 녹죠. 그러니까 더 위쪽만 좀 나타나죠. 높아진다 이랬어야 됩니다. 2번 선지 좀 체크해 두시고 3번 선지는 순상화산 완만한 거고 그건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3번 잘못됐고요. 4번 정답이라고 했고 5번은 화산이 분출한 이후에 화구가 함몰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5번 선지 경항과 연암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는 건 뭐 2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걸로 세계 대지형에서 배우는 5번 선지는 구조평야 중에 캐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건조 지역에서 메사나 뷰트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 여기에 설명을 드려줄 수 있습니다. 뭐 작게는 해안정에서 시스텍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성층화산을 답으로 했다. 뭐 아무튼 교과서적 개념인 건 맞습니다.
자, 18번은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 국가의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 지역화, 세계화 속의 지역화의 전략.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19번은요. 모식도인데요. 고르라고 한 것이 고려하라고 한 것이 지금 권곡과 드럼린과 모래인과 에스커와 호른이잖아. 그럼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를 호른이라고 하죠. 그리고 뾰족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움푹 파인 데를 권곡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빙하가 있고 빙하랑 평행하게 발달한 D를 모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숟가락 얹은 듯한 E를 드럼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 빙하와 수직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C를 빙수, 융설수가 만든 에스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번,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빙하의 퇴적이 아니라 침식입니다. 얘들아, 곡자가 들어가는 지형 있지? U자곡, 빙식곡, 권곡, 그리고 권곡이 U자곡 사이에 매달려 있는 현곡, 이렇게 곡자로 끝나는 것들은 고산 지역에 나타나는 골짜기에 있는 고산 지역의 빙하 때문에 발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3번은 에스커에 대한 설명, 4번은 모레인에 대한 설명, 5번은 드럼린입니다. 사실 뭐 다른 것들도 빙하의 이동 방향을 충분히 예측하게는 해줘요. 충분히 예측하게는 해줍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드럼린에 대한 설명으로 요거를 많이 쓰죠.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를 해설지 지명이 나왔다고 지명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명의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개념을 하면서 어차피 미국의 공업지역에서 잘 나오는 데는 3개인데 조금 더 본다면 하나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나온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하면서 그냥 들어봐라 막 이러면서 그냥 풀어서 썰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나오니까 좋긴 좋아. 근데 이걸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온 게 좋은 게 아니라 애들이 과연 이걸 시험에서 다 알고 풀겠냐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들어두는 건 좋지만, 그런 의미로 선생님이 수업 때 했지만 이게 시험 문제 핵심이 됐다라는 건 저도 조금 약간은 조금 어리둥절해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 보면 하버드, MIT로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수업 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돌려보시면 돼요. 어차피 찍혀 있으니까. 이게 어디냐면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이에요.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입니다. 뭐 이게 보스턴이다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아마 개념할 때 너희한테 보스턴 하면서 레드삭스 설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의미 없어. 하버드, MIT는 다 설명했는데 의미 없대요. 그냥 최초라는 말, 가장 오래됐다. 여기서 대서양 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이다. 이걸 떠올리면 돼. 왜 그것도 대서양 쪽이어야 하냐? 유럽 애들이 넘어온 거니까 이쪽에서 왔지. 미국 기준 동쪽에서. 그래서 그쪽이 되는 거고, 석유화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멕시코만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4번째로 크다. 선생님도 4번째로 크다는 거 몰랐어. 우주항공산업 이거는 농구팀 얘기하면서 휴스턴 로켓츠 이런 데 얘기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 바로 멕시코만 지역 되는 거고요. 이거는 러스트벨트의 자동차 산업인데 뭐 이게 디트로이트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러스트벨트였다. 이걸 통해서 5대5 공업지역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체크하고 가면 가가 되고요. 나가 되고요. 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B하고 C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B하고 C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5대5는 여기니까 얘가 5대5 연안, 얘는 대서양 연안에 닿는데 대서양 공업지역은 아니고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드렸고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 좀 이거저거 지역지리적인 요소들을 진짜 냈어요. 근데 지역지리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2년밖에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방향이 약간씩은 좀 차이를 보여요. 어느 하나로 확 밀어붙여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약간 무게의 중심추를 놓고 보았을 때 이번 시험은 자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료보다는 약간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지역성 중심의 것들을 공부하기에 좋은 자료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보려면 딴 거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슥 하면서 풀어주는 이야기들, 이거 외워 그게 아니라도 관련한 배경 지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을 귀담아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예, 다음 모의고사 때는 요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설 강의를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